안녕하십니까. 윤혜호 모레타입니다. 유병하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크는 1632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70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법률가였고요. 이 사람이 20살 때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세프트베리 백작 가문하고 인연이 닿아서 거의 죽을 때까지 그 백작과 그 아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갑니다. 세프트베리 백작은 나중에 수상이, 그러니까 재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반란죄의 제명을 덮어쓰고 처벌될 위기를 맞기도 하는데, 그래서 네덜란드로 도망을 갑니다. 로크도 이 체스트베리 백작을 따라서 네덜란드에 도망을 가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로크에게 체스트베리 백작 가문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크가 살던 당시에 영국은 영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 중에 한 시기였습니다. 로크가 1632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1642년에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1649년이 되면 청교도 혁명의 결과 찰스 2세라는 왕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 처형을 당한 다음에 공화파였던 크로멜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공화파였지만 이상하게 집권한 다음부터는 독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1660년대쯤 되면 다시 찰스 2세를 데리고 와서 왕정으로 복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제임스 2세라는 사람이 찰스 2세를 잠시 계승했는데, 이 제임스 2세도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1688년에 결국에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입헌군주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명예혁명 이후에 네덜란드에 도망가 있던 로크는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귀국을 한 다음에 관리직을 하다가 그런 다음에 170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이 혼란했던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적인 분쟁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청교도하고 가톨릭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의 영국 버전이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종교가 상당히 대립이 심했고, 거기다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영토 개념의 분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로크가 살던 시기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로크가 살던 시기에 철학적인 어떤 배경, 요걸 좀 설명드리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1670년대에 사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크가 1632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로크는 홉스를 꽤 좋아했는데요. 개인적인 교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로크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보일의 법칙의 그 보일 있죠. 그 사람과 상당한 교류를 했는데요. 그 보일의 영향 때문에 물리학과 화학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1670년대에 되면 로크는 의사 자격증도 얻게 돼요. 대신에 이제 의사로 개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로크보다 10살쯤 어린 뉴턴이 이 시기를 살았는데요. 로크하고 뉴턴은 일정한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로크가 프랑스에 도망가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데카르트 계열의 학파들하고 피에르 가생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관련된 학파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이 로크의 이론에 꽤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로크는 사회계약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인간관하고 사회국가관은 어떤 거냐를 설명드리면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법철학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떤 자연적인 윤리관, 윤리성, 또 자연적인 어떤 선함, 이런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윤리성을 갖거나 선한 본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윤리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해서 선천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청교도 계열의 신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이 인간에게 준 능력,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걸 이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크는 인간은 이성을 갖고 태어난 이후에, 즉 신이 인간에게 넣어줬던 능력, 이성을 갖고 태어난 이후에 그 후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성이 일정한 것을 추론하고 그 추론의 바탕으로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인간이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매 경험할 때마다 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집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집권자가 집권하기 전에는 아주 유능하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도 집권자가 집권을 한 다음에 그 권력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권력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집권하기 전에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해서 어떤 사람이 집권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해나가느냐를 구성원들이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러한 역량은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마치 엄청난 순수한 공화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독재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가면 로크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를 추론할 뿐만 아니고 자연과 인간을 관찰하면서 신이 자연과 인간에게 어떤 걸 지켜라고 했던 모양이다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성이 나는 어떤 걸 누려야 되는 거구나 를 판단하는 것, 그걸 자연권이라고 그러고요. 신이 어떤 걸 지켜라고 우리한테 했던 모양이다 라고 이성이 판단한 것을 자연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크는 국가가 없더라도, 다시 말하면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이더라도 한 인간은 내가 뭘 누릴지, 즉 자연권이 뭔지, 내가 뭘 지켜야 될지, 즉 자연법이 뭔지를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연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로크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거는 개인이 누리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했던 이 자연권은 어떤 것이 있느냐, 로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자기 보존, 자기 방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내가 공격받지 않고 나를 유지시키고 또 나의 종족을 유지시킬 권리, 즉 생명권이죠. 그래서 자연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권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권을 드는데요. 이 로크는 자유권 중에서도 재산권의 자유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급을 합니다. 이 점에서 루소는 상당히 이제 루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로크는 인간의 자연적 권리 중에서 재산권의 자유를 비중을 두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인간은 이 자연물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를 투입한 만큼 그만큼 소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토에 나가서 열심히 땅을 개간하면 그것은 내 신체를 투입시켰기 때문에 그 땅은 내 땅이 되고, 거기서 열심히 작물을 재배했으면 그 작물은 내게 되며, 바다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으면 그 고기는 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체를 투입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떠한 종류와 상관없이
나의 소유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 소유권의 범위는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토지나 농작물이나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이나에 대해서 내 노동을 투입을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그러면 그 투입한 걸 내가 가질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냈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동을 내가 투입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은 나의 소유로 주장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도 노동을 투입해서 자기 걸로 만들 자원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상의 범위는 내 소유권이 될 수 없다라고 한계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명, 나를 보존하고 또 나를 방어할 권리는 내뿐만이 아니고 나의 종족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마련한 재산이라면 당연히 종족인 후손에게도 그 재산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도 당연히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크는 왜 그러면 사회나 국가를 만들자고 했을까? 만들어야 된다고 봤을까? 에서 사회나 국가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권을 스스로 느끼고 또 자연법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는 완전한 자연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법을 이성의 인식을 한다라는 점은 맞지만 모든 인간들이 모두 깊이 있는 어떤 숙고하는 자세로 자연법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충분히 자연법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연권에 대해서 좀 과하게 그것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과 일정한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충돌을 해결해 줄 권한 있는 제3자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자연법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또 그 기준을 정한 자연법을 기준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즉 집행하는 것도 개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자연권과 두 자연법이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해 줄 제3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자연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개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감은 모든 개개인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 개개인들은 그러면 이 제3자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간의 자연법이 서로 모순될 때 어떤 게 기준이고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할 제3자와 어떤 집행권 이것이 조금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의 자연권은 더 확실히 보장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연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입법부 또 이것을 집행해줄 집행부를 가진 그러한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가다. 그래서 이 로크는 국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가는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갖는가 하면은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자연권을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호해줄 권리, 그 의무하고 개개인들이 자연법, 자연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결국은 싸운다는 얘기는 분쟁이죠.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는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개인들의 자연권을 보장하면서 또 자선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만든 게 국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로크식으로 국가를 봤을 때 국가는 결국에는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 즉 질서를 유지시킬 의무를 갖는 게 국가다. 이렇게 로크가 이해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이미 개인들은 자연권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확실히 보장해 달라 하면서 만든 게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개개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사회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국가라는 존재는 개인에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자유방임적 국가가 바로 로크에 의해서 이제 처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국가라는 곳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 개개인들은 자연 상태에서 해왔던 것처럼 자기의 자연법과 자기의 자연권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주고 또 그 질서를 유지시켜줄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 사람들은 그 역할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자연 상태 그대로 살면 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로크는 국가를 누가 통치해야 되느냐, 정부나 국가를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바로 구성원의 대표가 그걸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반 구성원들은 자신이 직접 자연법을 만들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집행하든 하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공동체로 모임으로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질서의 어떤 감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의 일정한 자유는 제한되겠죠. 그런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고 좀 더 확실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로크의 국가관입니다. 그런데 이 로크는 앞에서 봤듯이 경험론자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대표를 뽑을 때 일반 사람들의 자연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질서 유지, 평등한 질서 유지를 할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대표로 뽑았는데, 근데 그 대표가 권력을 경험하면서 어떤 다른 형태로 다른 어떤 성질을 갖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결국엔 이 대표가 자연권을 보존하고 질서 유지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오히려 원래 갖고 있던 자연권까지 침해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렇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새로이 합의를 해서 그 대표를 교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저항권이라는데요. 어쨌든 간에 로크는 자연권하고 그 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뽑은 대표자가 권력을 맛보고 이상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크는 그러면 입법권하고 행정권은 어떤 관계냐, 이거를 한 사람의 대표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입법권은 일시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고 집행권은 연속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곳이라서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환경을 보호한다 라고 했을 때 환경 보호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란 거예요. 법을 제정하고는 더 이상 하는 행위가 없죠. 그런데 집행부는 그 환경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그 환경 파괴를 막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하고 집행부는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대표자에게 업무를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권력 분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크는 입법부하고 집행부의 권력은 분리시키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법부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 영국의 일반적인 사상은 법을 제정한 입법부가 그 법의 최종적인 판단도 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대법원은 영국 상원의 법률 귀족이 담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 안에 대법원이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영국은 2009년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의회 안에 대법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론상 2009년에 분리시킨 게 아니고요. 이 의회 안에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고 거기다가 대법원도 있고 그 상원 사무국도 있고 또 하원 상원국도 있고 대법원의 사무국도 있고, 이게 너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영국은 2009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대법원을 의회로부터 좀 이렇게 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에서 보는 그런 사법부하고는 영국에서 사고는 많이 다르다. 이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국민하고 그 대표자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리 관계다 이러면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일이 일을 시키고 그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의 관계는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일일이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사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대리입니다. 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주식 그 직원에게 어떤 거 사주세요, 어떤 거 사주세요. 요즘은 뭐 이제 인터넷에서 다 하지만 과거 같으면 어떤 거 사주세요, 어떤 거 파세요. 이런 게 일종의 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원은 본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로커는 국민과 대표자의 국민 대표의 관계를 대리의 관계로 본 게 아니고 신탁이나 위탁의 관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국민이 지시해서 그 대표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들은 그 대표에게 일임하는 겁니다. 맡겨두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펀드 이런 거죠. 펀드는 개인이 그 펀드에 돈을 넣으면 그 운영하는 사람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커는 국민과 대표의 관계를 대리의 관계로 본 게 아니고 위탁이나 신탁의 개념으로 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들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그런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성과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해서 다시 대표를 시켜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과 대표의 관계는 대리의 관계가 아니고 위탁이나 신탁의 관계다라는 오늘날에도 이행되는 그 이론적 기초가 로커에서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로커의 사상은요, 설명이 좀 남았지만 이 로커 사상은 로커를 굉장히 좋아했던 게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독립선언서 초안했던 사람. 그래서 독립선언서 읽어보면 로커의 저작물 안에 있는 표현이 상당 부분 그대로 독립선언서에도 발견이 됩니다. 그 정도로 근대 국가의 성립에 로커의 영향은 상당히 크고 이 이론적 기초가 오늘날 국가에서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로커의 국가라는 것은 일반 개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는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거고, 그 자연권을 평등하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질서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게 질서 유지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갖고 있는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이 로커 이론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새로 대표를 뽑는 역할을 국민들이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로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상태의 자연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정법, 재정법이 있고, 그래서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했던 곳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로커는 이 자연법과 실정법 이외에도 사회적 평판이라는, 또 사회적 관습, 사회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도 일종의 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법으로 보는 경우는 이 자연법하고 이 평판이라는 거는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서 이걸 같은 걸로 유사한 걸로 봤을 때 결국에는 로커는 자연법과 실정법 개념으로 법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자연법하고 평판법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나의 견해고, 실질적으로 로커는 약간 다르게 이해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편하게 보면 두 개를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로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루소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